정혜신의 적정 심리학.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 부족할 때, 단전, 단수가 되면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산소 공급이 끊기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요소다. 맑은 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온 산소는 혈액 속 적혈구에 실려서 온몸으로 운반된다. 적혈구는 폐로 들어온 산소를 이고 지고 택배 배달원처럼 먼 길을 떠난다. 몸의 말단 조직까지 일일이 찾아가 산소를 배달한다. 적혈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맙고 성실한 산소 배달원이다. 적혈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의 생명도 끝난다.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도 서서히 꺼져간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말은 그런 현실적 수준의 잘잘못이 아닌 더 근원적 차원에서의 명제다. 무슨 말인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A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들에게 흔히 이런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병신아. 맑은 공기가 절실한 순간에 매연으로 꽉 찬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느낌일 것이다.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네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해다. 네가 이상한 애라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무조건적 믿음과 지지다. 그 말은 A를 절대적으로 안심하게 해준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네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하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그건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너는 옳다고 해주면 A는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박한 순간에 고농축 산소를 들이켜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부치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의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인증 작업일 뿐이다. 호흡이 가빠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시켜준다면 고마운 일도 아니고 도움이 될 리도 없다. 17살 A도 생각한다. 이 추운 날 나는 왜 거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집을 뛰쳐나왔을 때는 나올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기도 자기를 다시 추궁하고 있었을 것이다. 네가 옳다는 타인의 확신이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자기 편이 돼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대개의 사람에겐 이런 식의 자기 분열적 사고가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조차 실제로는 그렇다.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니 우리에겐 일상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외부적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A는 그 밤의 분노와 억울함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배회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는 말은 A를 계속 집 밖으로 나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라서가 아니구나, 안도하게 해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하게 한다. 10중 8구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A가 밤거리를 배회한 것은 춥지 않아서도 걷기 위해서도 아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는 순간 그 행동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 행동은 혼란한 마음의 2차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웬 청승이냐? 달밤에 체조하냐? 는 식의 반응은 아침 이슬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일이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네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네가 옳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죽여버리겠다. 죽겠다는 극한의 감정 상태도 햇빛 아래서는 아침 이슬처럼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의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집을 나가겠다, 일을 때려치우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말에 네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류의 말들은 절박한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의 하소연이든 예외 없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100가지 이상은 찾아본 이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은 모두 그 말 이후에 해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하다. 네가 옳다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사람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 사람들이 부르는 별칭 중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건 치유자라는 말이다. 어깨가 무거운 별칭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거의 전부이기도 하다. 현장 치유자로서 내가 가진 결정적 무기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공감이다. 공감은 힘이 세다. 강한 위력을 지녔다.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같은 힘을 가졌다. 공감은 돌처럼 꿈쩍 않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경각에 달린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도 가졌다. 치유의 알파와 오메가가 공감이라고 나는 믿는다. 삶의 생생한 저작거리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마음을 섞고 감정을 공유한 끝에 얻은 깨달음이다. 공감에 대한 이런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절대 명제만큼 내가 깊이 신뢰하는 팩트다. 그런 정도로 공감이란 걸 신뢰하고 애정한다. 공감에 대한 오해나 편견은 셀 수 없이 많다. 시간을 아주 많이 낸다면 공감의 극적인 효과를 혹시 볼지도 모르지만 하루하루 바쁘고 여유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감 같은 1:1 아날로그식 소통은 적절한가?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소통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이 생길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 중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힘이 공감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공감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하여 최첨단 의학, 약학, 뇌과학, 생리학, 유전학, 생물학 등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어떤 항우울제보다 탁월하다. 동시에 그런 약물과 다르게 부작용이 전혀 없다. 압도적인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도 없으니 비교가 무의미하다. 비유적으로 항우울제 등의 약물이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동네 어귀에 살수차가 와서
물을 쏟아 놓고 가는 것이라면 잘 벼려지고 정확한 공감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나뭇잎 띄운 물 한 잔을 직접 건네는 일이다. 공감이라는 심리적 무기를 가질 수 있으면 사는 일이 홀가분해진다. 사람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너를 공감하다 나를 만나다. 공감과 관련해 일종의 클리셰가 있다. 공감은 누구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토달지 않고 한결같이 끄덕이며 긍정해 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전혀 잘못 짚었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지친다. 참다 인내심을 잃고 폭발하거나 폭발하지 않더라도 지치고 짜증이 나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된다. 일방적으로 쏟아낸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찜찜한 마음이 생긴다. 너무 내 얘기만 길게 놀아놓은 건 아닌가? 내 말만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쾌하지 않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 내가 더 공감하면 관계가 나아지려나? 내가 그의 처지와 고통을 제대로 공감해 주지 못해서 그가 내게 그런 건 아닐까? 나라도 참아줘야지 하며 눈을 질끈 감고 버티는 일엔 한계가 있다. 사람은 극단적인 감정 노동에도 지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낙지 같은 존재가 되려다 그 전에 자신이 먼저 쓰러지는 소가 된다. 직장인 남자 A가 있다. 그에겐 자기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다.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힘든 일이 많았다. 지금도 형제끼리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사실을 A는 안다. 친구의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원형 탈모도 말 안 하고 혼자만 끙끙대며 사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색은 안 한다. 힘들면 술로만 해결하는 친구가 딱해서 A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못 마시는 술도 친구와 마시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자고 불러내서 얘기할 틈을 만든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도 좀처럼 속내를 꺼내지 않는 친구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참았다. 어느 날 친구와 둘이 술을 마시다 속내를 슬쩍 물었더니 술이나 한 잔 마시면 풀어지는 거지 무슨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냐고 친구가 짜증을 냈다. 도움을 주려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화가 나 자리를 벅차고 집으로 돌아왔다. 힘들어하면서도 묻어만 두려는 친구가 한심하고 무능해 보였고 자신의 정성을 쓸데없는 짓으로 여기는 친구가 실망스러웠다. 친구를 돕고 싶어서 애쓴 시간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그 얘기를 듣다가 A에게 친구에게 쏟은 정성이 참 특별한 것 같다는 A에 대한 내 느낌을 말했다. 그랬더니 A는 그러다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다 며 갑자기 울컥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꾸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별것 아닌 내 말에 A가 갑자기 울컥하며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은 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다. A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듣다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내 느낌을 표현한 말이어서다. 풀어서 말하자면 그의 존재 자체에 내 존재 자체인 내 느낌을 접목했으니 당연히 그의 마음에 닿았을 것이고 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린 것이다. 그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이다.
A가 계속 자기 속마음을 꺼냈다. A는 마음이 가볍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평생을 우울하게 살았다. 아들로서, 사위로서 양쪽 집안의 모든 짐을 홀로 떠맡으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그게 자신의 숙명이라고 여겼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몇 년 전 어느 날 그는 식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잠적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오지에 처박혀 살았다. 집에선 실종 신고까지 하고 난리가 났다. 2달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A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부터는 거절하며 산다. 그게 자신이나 주변 사람 모두에게 훨씬 낫다고 느껴서다. 2달의 시간이 자기 삶에 없었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꾹꾹 누르고만 있었던 것 같은 친구를 보면 그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2달 이전에 자기 삶이 떠올라 친구도 잘못될까 두렵다는 것이다. 친구가 잘못되면 그럴 줄 뻔히 알았으면서도 돕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너무 클 것 같았다고 했다. A가 시작한 친구 이야기는 2달간의 자기 이야기에서 2달 이전의 자기 삶으로 옮겨갔다. 장맛비에 빠르게 불어나는 계곡물처럼 이야기가 넘쳐 흘렀다. 언제나 내가 먼저다. 그는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애쓰다 자기를 만났다. 오래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변했고 그 자기에 주목하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나서 홀가분해졌다. 그 후부터 친구를 만나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다. 화도 별로 안 난다. 그 친구만의 속도가 따로 있겠거니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친구가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신에게만큼은 털어놓을 거라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오래전 자기 삶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내 것인지 네 것인지 모르게 뒤섞인 혼란스러웠던 것이 분리된 것이다. 공감은 상대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깊은 감정도 함께 자극되는 일이다. 상대에게 공감하다가 예기치 않게 지난 시절의 내 상처를 마주하는 기회를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듯 상대에게 공감하는 도중에 내 존재의 한 조각이 자극받으면 상대에게 공감하는 일보다 내 상처에 먼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스하게 물어줘야 한다. 언제나 나를 놓쳐선 안 된다. 언제나 내가 먼저다. 그게 공감의 중요한 성공 비결이다. 공감하는 일은 응급실 당직 의사처럼 상대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의무가 되면 결국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진다. 너를 공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공감하는 일이다. 대개는 여기서 걸려 넘어져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 구하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다. 상대에게 더 집중하려고 자기 감정은 누르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채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공감은 내 등골을 빼가며 누군가를 부축하는 일이 아니다. 그 방식으론 상대를 끝까지 부축해낼 수 없다. 둘 다 늪에 빠진다. 공감은 너를 공감하기 위해 나를 소홀히 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건 자신까지 무겁고 복잡해지다가 마침내 둘 다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너를 공감하다 보면 내 상처가 드러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도 공감받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이다. 우리는 모두 개별적 존재. 국가는 독립적인 영토를 가진다. 자기만의 역사, 법, 언어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의 문화와 풍습을 공유한다. 나라마다 그들 고유의 음식 문화도 다르다. 기후도 다르다. 추운 나라도 있지만 1년 내내 더운 나라도 있고 안정적인 지질 조건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 잦은 지진과 태풍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나라도 있다. 지하 자원이 보물처럼 땅속에 그득하게 담겨있는 나라도 있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 국토의 대부분인 나라도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국가처럼 각각 모두 고유하고 개별적인 존재들이다.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개인의 역사를 가진다. 성격과 지질도 다르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나 샴 쌍둥이도 그렇다. 말투나 심성, 취향이나 취미, 식성이 다 다르다. 같은 나라가 둘 존재하지 않듯 같은 사람이 둘 존재하지 않는다. 1000만 인구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 10명을 합해야 1억 인구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 1명과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는 것처럼 작든 크든 국가 대 국가는 1대1의 존재감을 갖는다. 하나의 우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더 말할 게 없다. 국가 간에는 국경이 있다. 국경은 한 국가의 물리적 정체성이 마지막 노선이다. 타국의 국경을 무단으로 침범한다는 건 상대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존중할 마음이 없다는 메시지다. 이때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를 막거나 맞서 싸워야 한다. 타국의 도발을 막지 못하면 목숨을 빼앗기거나 유린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국경이 튼튼해야 오롯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의 국경에는 군인들이 중무장을 한 채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다. 국가의 국경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존재한다. 모든 인간이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둘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내 신체의 경계가 피부인 것처럼 말이다. 국경 수비대가 하는 일은 사람 사이의 경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키는 일이 어렵다. 경계를 인지할 수 있어야만 나도 지키고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경계가 뚫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내가 타인의 경계를 침범해서 마구 짓밟고 훼손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듯 진심을 몰라줘서 답답하다는 등 자신의 피해자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흔하다.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사람 사이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다. 사람 사이의 경계를 지킬 수 있으려면 경계를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공감을 주고받는 일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너인지 경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를 공감해야 할 순간인지 내가 먼저 공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알아야 너와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감을 할 수 있다. 경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공감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다. 그 누구도 함부로 내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다. 주권이 훼손되면 사람은 모욕감, 모멸감, 수치심과 함께 그로 인한 분노가 생긴다.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다면 내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신호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40대 미혼 여성 A가 있다. 동갑내기 남자와 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홀로 사는 엄마의 반대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대상포진까지 생길 정도였다. 남자는 괜찮은 직장과 높은 연봉, 수수한 외모를 가졌다. 누가 봐도 멀쩡한 남자를 반대하는 엄마의 반대 사유는 남자가 전문직이 아니어서다. 나중에 자기 딸에게 얹혀 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읍소도 하고 선물 공세 등으로 설득도 해봤지만 엄마는 완강했다. 결혼을 강행하고 싶지만 그러다 엄마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죄책감을 어쩌느냐며 눈물 지었다. 얼핏 그녀는 엄마의 마음을 배려하는 효녀 같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와 엄마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다. 주권을 빼앗기고도 수치심이나 모멸감, 분노 등을 또렷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경계가 무너졌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노력을 하며 진을 빼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하는 건 공중에 대고 쏘아대는 총속이다. 목표물과 상관없는 사격이니 아무리 많이 쏴도 헛일이다. 그녀는 국경수비대가 한 명도 없는 나라 같다. 엄마가 경계를 허물고 침략군처럼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의사결정 영역까지 쳐들어왔는데 나가라는 말도 못하고 맞서 싸우지 못한다. 한술 더 떠 침략군은 쳐들어오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며 울고 있는 것이다. 칼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팔은 얼마나 아프겠냐고 공감하는 격이다. 자신이 찔리고 있다는 자각이 없으니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도 나중에 여자에게 빌부터 살 위인이라는 괜한 모욕감을 안겨준다. 엄마와 자기 사이의 경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무례한 사람이 된 것이다. 자기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 보호도 못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상대적인 가해자가 된다. 그녀의 엄마는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전부다. 결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결정은 엄마의 몫이 아니다. 그럴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듯 딸이라는 타국의 국경을 허물고 들어와 그 나라의 주권을 침탈한 침략군이 됐다. 그런 상황인데도 침략군 엄마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갑 자신보다 더 갑을 염려해주는 을이나
병 같다. 경계가 무너진 사람의 안쓰럽고 부적절한 태도다. 100번 양보해도 엄마에 대한 과잉보호다. 딸의 입장에서는 걱정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다. 사람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다. 사람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말은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주체적으로 끊임없이 적응해가는 존재라는 의미다. 노인이나 어린아이, 성인 누구나 마찬가지다.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로 독립적이고 온전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가진다. 딸의 남자친구가 맘에 안 들어도 그 남자가 딸의 남편이 되고 자신의 사위가 되면 그 관계에 맞춰 사람의 마음과 판단은 또 달라진다. 달라진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적응해서다. 적응은 인간의 본능이다. 끝내 적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행감은 엄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런 대화 끝에 그녀는 결혼을 감행했다. 그녀의 엄마는 여전히 사위를 탐탁치 않게 여기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건강하게 산다. 사위에 대한 탐탁치 않은 엄마의 감정은 딸이 해결해줘야 할 과제가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엄마 자신이 해결해야 할 엄마의 숙제다. 딸의 경계 바깥에서 벌어지는 엄마 영역 안의 엄마 과제다. 엄마가 힘들어하면 경계 바깥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딸인 자신의 책임이거나 딸이 제대로 하지 못한 무엇 때문은 아니다. 그런 경계를 분명히 자각하고 엄마의 몫으로 돌려줘야 엄마의 감정도 딸이 개입할 때보다 더 빠르게 수습된다. 딸이 경계에 대한 인식 없이 계속 개입을 하면 엄마도 자신의 불편하고 싫은 감정이 딸 때문이라고 여기게 된다. 자신의 과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엄마의 과제를 엄마에게 돌려줘야 한다.